내 컴퓨터 유튜브 강의 채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좀 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넣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무 과정에서 뒤에 부분에 나올 나올 그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제품을 제조를 할때 개인이 물론 뭐 어떤 그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어떤 시제품이 완성이 돼서 이제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공장에서 양산 체제가 들어가죠. 다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양산 체제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밑에 보는 요런 뭐 모니터라는 제품이다 그러면 모니터는 이제 보통 AD 보드, 립스 보드라는 게 있죠. 그런 걸 이제 설계자가 설계해서 공장에 주면은 이제 PCB 설계를 해서 이제 이 부품을 갖다가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지금 요걸 좀 확대해서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부품이 PCB 홀에 들어가서 삽입되는 IMD 부품, 인서트 마운팅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IMD 소자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 실장 부품, SMD 부품, 서페이스 마운팅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면 회로에다가 이 솔더링하는 이런 SMD 타입 두 가지가 우리가 주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부품을 우리가 소자를 나눌 때 IMD 부품이냐, 즉 PCB 홀에 리드를 삽입해서 회로 뒷면에서 솔더링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SMD 타입 표면 실장 부품으로서 PCB 이 회로에다가 우리가 솔더링하는 뭐 우리 개인이 할 때는 뭐 인두나 아니면 열풍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해서 우리가 솔더링 하게 돼 있죠. 그런 두 가지 타입의 부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개인들 할 때. 하지만 공장에서는 수많은 이 부품을 그죠? 몇백 장도 아니고 몇천 장, 뭐 몇만 장의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이 사람의 힘으로다가 할 수도 있지만 시간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이라는 그죠? 로봇이라는 이 기계들이 이 부품을 갖다 이 회로에 물론 이 회로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A라는 모델이 있고 B라는 모델이 있고 회로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서 회로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이 공장에서는 이 프로그라머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설계자가 준 그 이런 그 PCB 설계 도면을 주게 되면 요 지금 XY 좌표에 맞춰서 이 부품을 갖다가 해당 부품을 로봇가 갖다 그 위치에다가 삽입하는 그죠? 거기다 안착하는 작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공장 라인에는 이 프로그래머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물론 프로그램을 그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로봇들이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A라는 모델이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이 부분을 갖다가 박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뒤에서 우리가 이제 SMD 부품을 탈거하고 아니면 솔더링, 디솔딩 할 때 그런 이제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자료를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인에서는 이 부품이 IMD 부품과 SMD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그 이 자삽기라는 것은 뭐냐면 IMD 리드 타입의 부품을 갖다가 얘가 이제 박아주는 거고요. SMT 라인은 뭐냐면 SMT 자삽기는 뭐냐면 이렇게 SMD 부품을 갖다가 여기 지금 표면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 위치에 탁탁탁탁.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봇이라는 것은 어떤 이 뭐 이런 전자제품뿐만이 아니다는 것도 100% 커버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라인에서 사람이 로봇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그 라인에서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면 이 사람들이 나는 어떤 부품을 갖다가 이 위치에다가 삽입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다가 수동으로 이렇게 이 부품을 갖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동 삽입이다. 그래서 이제 라인에는 로봇가 커버하는 그 자동 공정과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 수삽, 그죠? 수삽 라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삽이라는 것은 자동 삽입, 예? 수삽은 뭐냐면 수동 삽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뒤에 이제 솔더링 하게 돼 있죠. 솔더링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플로우 공정을 거치냐, 리플로우 공정을 거치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성품이 나와서 이제 검사, QC에서 검사를 해서 불량이다 그러면 다시 리웍을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부품을 갖다가 다시 만들어서 이제 출하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로봇가 부품을 박아주는데 이 로봇가 얘가 이 부품을 갖다가 삽입해 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이 프로그램에서 이 자석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거 안에 컴퓨터가 달려 있는 거죠. 그죠? 컴퓨터에다 내장을 해서 그죠? 이 자석기가 해당 제품에 대한 부품을 갖다가 인서트 그죠? 삽입을 해 주는 거죠. 자, 자석기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품을 갖다 위에는 이제 커팅을 해갖고 부품이 IMD가 쭉 걸려있을 겁니다. 롤에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나씩 딱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몇만 장, 몇천 장, 몇십만 장을 한다. 이거는 감당은 못하죠.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 라인에는 모든 로봇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사람보다는 더 정확하고 이게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됐다면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닿는다면, 가까운 주위에 있으면, 라인 같은데, 관심 있으면, 가서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자제품회사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라인에도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전장소에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정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밑에 내려가서 자석기가 또 불량이 나요. 서부래요. 그래서 밤에는 이제 그 리더들이 한 사람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장 나면 쓰면은 물건이 쇼테이지나 하잖아요. 그죠? 제 시간에 출하를 못하게 되면은 그죠? 완성품 공장에서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석기예요. 그죠? 이게 100%다 커버를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여기 지금 나머지가 요 SMD 부품 있죠. 요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이것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IMD 부품, 즉 PCB홀에 이런 부품을 삽입하는 것들은 이탈이 안 되지만 이런 지금 SMD 부품들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올려놓게 되면 그죠? 콤베 벨트 하면서 이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SMT 라인에서는 얘를 붙이기 위해서 일단 이 회로 부분에 여기 솔더링을 하죠. 크림 솔더로다가 여기다가 크림 솔더를 해요. 그 다음에 요 크림 솔더 하고 나서 부품을 이 자석기가 안착하기 전에 여기다 칩본드를 2방을 쏩니다. 그죠? 그래서 칩본드는 뭐냐면 이게 흔들리지 않게끔 콤베 벨트 타고 가면서 흔들리지 않게끔 여기다가 칩본드를 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누가 해주냐? 바로 얘가 SMT 라인에서 SMT 자석기가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스텐실이죠? 그죠? 스텐실을 갖다가 이 PCB에 올려놔서 크림 솔더로 도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크림 솔더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이 여기 딱 하면 이게 달라붙어요. 근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칩본드가 여기 쏴가지고 그죠? 여기 안 흘리게끔 해서 이제 뭡니까? 그죠? 솔더링 공정으로 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라고요. 굉장히 정밀도가 있는 기계겠죠?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게 라인, 이제 콤베 벨트 타고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러면 뭡니까? 요게 다음 라인이 이제 수삼 라인이란 말이죠. 수삼 라인에서는 로봇가 커버하지 못하는 100%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을 작업자가 작업 지시서가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 나는 어떤 부품을 갖다가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부품이 오면 그것만 갖다 끼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뭐 어떤 여기 좀 PS2 커넥터를 낀다든가 뭐 아니면 다른 쪽에 이런 메모리 쪽에 커넥터를 낀다든가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로봇가 이런 걸 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죠? 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수삼 라인에서 이 담당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맨날 그것만 꽂는 거야. 이 사람 나는 그 PS 포트야 USB 포트만 꽂는 사람이야. 그 담당 그것만 꽂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라인을 타고 간단 말이죠. 로봇가 커버하는 부분과 사람이 커버하는 수삼 라인을 거쳐야 이제 솔더링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이 얹혀만 져 있지 아직 그죠? PCB에다가 우리가 납땜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냐 기계 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품을 갖다 삽입하는 공정이고요. 다음 공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IMD 부품하고 SMD 부품 있지 않습니까? 이 납땜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IMD 부품은 뭐냐면, IMD 부품은 이 납조에, 그죠? 납조에 얘가 가면서 밑에서, 그죠? 밑에서 이 도포를 하게, 솔더링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컨베이어를 떴다고 납조를 지나가게 되면, 먼저 뭡니까? 납조를 지나가기 전에 플럭스, 그죠? 우리가 납땜할 때 플럭스를 하죠. 왜냐하면 납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플럭스가 자동으로 밑에서 이 스프레이로 분사가 됩니다. 밑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이제 히터를 거치게 되는데, 납을 잘 붙게 해서 예열을 하고, 그냥 납조를 통과하면 솔더링이 되는 거죠. 솔더링이 되면 이제 뭡니까? 이 냉각 과정을 거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PCB 홀에, 그죠? 삽입되는 부분, IMD 부품이라고 했죠? IMD 플로우 공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자, 컨베이어를 타고, 이제 이게 자사기, 로봇가 이 부분을 다 삽입을 했겠죠. 자, 컨베이어를 타고 가면서, 이제 밑에서 플락스가, 그죠? 노즐에서 플락스가 한번 도포가 될 겁니다. 이제 쫙 한번 뿌려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히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예열을, 과정을 거쳐요. 그죠? 거친 다음에 이제 그 납조를 거치는데, 납조가 거기로 가게 되면 납이 이렇게 웨이브가 친다고 그러죠. 그죠? 납이 이렇게 출렁출렁 물결치 파도 치듯이. 그러면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그죠? 우리 부품이 있는 그 회로에 솔더링이 되는 거죠.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라인 견학도 한번 해보세요. 막 라인 견학이 뭐 저거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 듣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보안을 요하는 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가스도 많이 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공장은 환기 시설이 공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납조죠, 이게 납조. 그죠? 이 납이 가면 끓어요. 이렇게 항상 예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정 가면 납이 이게 웨이브 친다고 그러죠. 이게 웨이브 친다고 그러죠. 그럼 밑에 있는 PCB에 회로에 이제 그 솔더링이 되는 거죠. 사람이 수작업을 한다고 보세요. 못하죠. 불가능하죠. 예. 양산 체제에서는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납이 웨이브 치게 되면 이 PCB 표면을 싹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연기가 무진 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라인 한번 들어가면 물론 뭐 환기시설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이제 냉각 과정을 거쳐서 다음 공정으로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IMD 소자 플로우 공정, 납땜 공정, 그죠? IMD 소자를 납땜하는 우리가 공정을 플로우 공정이라고 이렇게 플로우 공정.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MD 부품은 납조에서 납땜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제 뭐냐면 히팅 플로우를, 리플로우 공정이라는데 상부 히터와 하부 히터에서 열을 쪼여서, 그죠? 이 크림납이 발라져 있다고 그랬죠? 크림납을 녹여서 솔더링 하는 방식이죠. 그걸 우리가 리플로우 공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부품들은 SMD 있죠? 리플로우 공정을 거쳐서 SMD 부품을 갖다가 솔더링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이제 이거는 위에 상부에서 열을 가하고 하부, PCB 밑에서 열을 가해서 우리가 이제 PCB 리역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히터가 있죠. 열을 가해주고 밑에서 열을 가해줍니다. 그럼 크림납이기 때문에 녹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 갈 때 부품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칩본드에서 부품을 딱 붙여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납이 여기 녹습니다. 이렇게 온도를 가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뭐 칩셋이다 그러면 이 볼납이 이렇게 딱 녹아서 딱 붙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냉각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뭐 최종 이제 검사 단계 QC라고 그러죠. 품질 검사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그죠? 문제가 있다 다시 리워크해서 재작업을 해서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 메인보드라든가 뭐 노트북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TV가 바로 이런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생산된다. 그죠? 자,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립스보드, 우리 SMPS를 공부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스위칭 소자, PWM이라든가 FET라든가 또 이런 소자들이 SMD 타입 부품 소자들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체할 때 특히 초보자들은 뭐냐면 이 PCB 패턴을 갖다 들고 일어나는, 그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PCB 패턴이 이게 가느다라요. 이거를 열풍기
또는 인두기를 뛸 때, 그죠? 뛸 때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뭐라 그랬죠? 요즘은 이제 납은 법상으로다가 유연납은 못 쓰게 돼요. 무연납을 씁니다. 무연납은 주로 주석 성분으로 되어 있는 납이기 때문에 융점이 상당히 유연납에서 40도 이상이 높다. 그리고 납이 오래되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합니까? 젤프락스를 여기다 도포를 하고 납을 입혀서 띄는데 안 떨어지죠. 왜? 지금 제가 이 공정을 설명드린 그 단계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동영상을 보여드린 거죠. 이게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저 PWM이란 말이죠. 여기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안 떨어진다 해서 우격 따지면 하면 이게 P10 했더니 다 떨어져 버리죠. 그죠?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또 뭐 점퍼선을 갖다 하는데 점퍼선을 갖다 이용한다는 자체는 노이즈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할 만한 그런 수리 방법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 자세히 보면 빨간 뭐 이런 게 지금 여기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빨간 게. 요게 바로 칩본드예요. 이제 우리가 SMT 공정을 거칠 때 크림납을 도포하고, 그죠? SMT 그 자석기, 그죠? 로봇가 여기다 부품을 안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컨베이어벨트 타고 가면서 물론 이제 그 크림납은 점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겠지만 컨베이어벨트 타면서 이게 부품 이탈하기 때문에 밑에다가, 그죠? 칩본드를 쏴가지고 안착을 할 때 얘가 이제 흔들리지 않게끔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칩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얘가 자석기가 위에다 안착을 하겠지. 크림납이죠. 그러니까 이가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갈 때 이탈되지 않게 해서 여기다 칩본드를 갖다가 기계가 물론 쏘기 사람이 쏘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얘를 딱 본드처럼 붙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갈 때 부품이 이탈이 이 위치가 틀어지거나 이탈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최종 우리가 제품을 받아서 이제 고장 수리를 할 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고 여기 가는데 아무래도 안 떨어져. 그죠? 왜? 밑에 칩본드가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다 칩본드를 바른 건 아니라고 봐요. 그죠?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발라져 있습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거 뛸 때 잘못하면 패턴이 다 일어나고 물론 소자가 정상이라는 것은 너무 열을 가하면 이 사람의 막이 터져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은 요령이 그죠? 요령이 자 요령을 어떻게 우리가 띄냐면은 여기 지금 칩본드가 발라져 있으니까 우리가 열풍기를 여기 가하고 가운데 가하고 여기 세 군데를 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칩본드가 이 본드 형태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 녹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열을 가하고 여기 리드에 열을 가하고 이쪽 리드를 가하고 가운데 칩본드에 뭐 열을 가해서 한 다음에 핀셋으로다가 약간 한 30도 정도 약간 튼다는 기분으로다가 열을 가해서 띄면 잘 떨어집니다. 칩본드라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 리드하고 양쪽만 연락에 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나중에 뭡니까? 이 지금 우리가 그 립스보드 이 보드는 단면 기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있잖아요. 이 PCB가 풀빵처럼 뻑뻑 올라온단 말이죠. 그건 불량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단면 PCB를 갖다가 우리가 디솔더링 솔더링 할 때는 이 PCB가 손상되지 않게끔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요게 뭐 빨간 게 이게 튀어나온 게 여러분이 많이 보시죠. 이게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수작업으로 쓰는 칩본드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이거 썼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붙이기 초보자 때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128핀의 QFP 타입의 소자를 할 때는 이거 없이는 작업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 없이는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초년 시절에는 칩본드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한 다음에 솔더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거 써요. 그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양산체제 공장에서는 아무래도 실수가 있으면은 그죠? 불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봇들이 이런 칩본드를 쏴가지고 솔더링 할 때 이 어떤 PCB의 회로에 이 소자들이 위치가 틀어짐 내지는 어떤 그 낙하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근데 우리는 이걸 수리하는 사람으로 입장으로서 이제 이런 걸 띌 때는 바로 칩본드가 이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을 양쪽에 가하고 가운데 가하면서 핀셋으로 한 30도 비튼다는 마음으로 너무 확 비틀면 또 이 PC 패드에 드러나니까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경험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제조 공정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드리는 팁이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부품을 띄고 나서 밑에 보세요. 그러면 그 PCB 밑에, 그죠? 이 PCB 밑에 이 빨간 이것이 붙은 자리가 딱 보여요. 이게, 그죠? 아, 이게 칩본드 이 흔적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이제 2차 정류죠. 우리가, 요 앞 단계 뭐였습니다. EMI 필터를 거쳐서, 브리지 다이오드와 대전압 콘덴서로 1차 정류해주는 1차 정류군을 알았고요. 그 다음 2차 정류를 하기 위해서 SMPS는 스위칭 모드, 스위칭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PWM과 FET가 공조를 해서, 1차 정류 부분에서 310V를 만들어서 FET 드레인에 공급해준 그 부분을 스위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위칭을 해서 DC를 AC화를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죠?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1차 측에 스위칭 단계에서 DC를 AC화에 된 그런 어떤 전기가 여기 트랜스 1차 측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대기하고 있는 게요. 주게 되면, 그죠? 이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문 건선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승합도 할 수 있고 강합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런데 우리 립스보드에서는 강합이죠. 그죠? 뭐 12V, 5V로 하는 거니까. 이제 오늘은 뭐 2차 정류 부분입니다. 자, 스위칭 단계에서 보낸, 그죠? 스위칭한 단계는 뭡니까? DC가 AC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종 부하가 쓸 수 있는 전기는 아니다. 왜? 교류 형태 신호기 때문에. 그래서 교류 형태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DC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다시 정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죠? 정류 과정을.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우리 2차 정류다. 중심 소자는 뭡니까? 중심 소자는 쇼트키 다이오드가 코일과 콘덴서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제 페라이트 비드라는 게 있겠죠. 왜냐면 다시 나온 노이즈를 갖다가 한번 걸러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죠, 여기서. 그래서 자, 2차 정류의 동작 원리는 뭐냐면 트랜스 1차 측에 공급된 교류 형태 신호에 의해서 상호 인덕턴스, 트랜스는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된 유도기 전력을, 그죠? 이 교류 형태 신호를 최종 부하가 쓰기 위해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2차 정류를 해서 AD 보드에 필요한 5V와 인버터 또는 컨버터, 우리가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한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버터는 이제 CCFL 방식이고 컨버터 또는 드라이버는 이제 LED 백라이트를 켜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뭐 드라이버 또는 내지는 컨버터라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요즘 주로 이제 드라이버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근데 컨버터 보드라는 얘기를 써요.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12V를 공급하기 위한 회로가 바로 2차 정류 회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심 소자는 뭐냐면 잘못됐네요. 제너 다이오드, 아니죠. 쇼트키 다이오드, 그 다음에 그 코일과 콘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심 소자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번에 한번 간략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전번에 이제 콘덴서 코일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이제 요 중심 소자인 쇼트키 다이오드 요 특성을 좀 알아야 될 거거든요. 그 비드 쪽하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쇼트키 다이오드 우리가 일명 패스트 리카버리 다이오드라는, 그래서 앞에 패스트 또는 울트라라는 그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패스트 또는 울트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쇼트키 다이오드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쇼트키 다이오드가 무언가를 우리가 정의부터 한번 내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흘리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쇼트키 다이오드의 재료는 게르마늄을 사용하며 일반 실리콘 다이오드에 비해 스위칭 속도가 빨라 SMPS 2차 측 정류 소자로 많이 사용된다. 모든 다이오드는 접합 부분에 공핍층이란 전위 장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순방향 전압을 가했을 때 전위 장벽보다 높아야만 전류가 흐르는데 실리콘 다이오드의 경우 턴온 전압이 0.6V이며 쇼트키 다이오드는 0.3V이다. 또한 역회복 시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속 동작에 유리하다. 따라서 저전압, 대전류 정류를 할 때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 쇼트키 다이오드를 많이 사용한다. 1번과 3번 단자로 맥류가 들어가 2번 단자로 DC 전압을 출력한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쇼트키 다이오드의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쇼트키 다이오드는 우리가 턴온 전압이 0.3V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요 정류부에서는 요 우리 브리지 다이오드 일반 정류 다이오드는 이 소자가 재질이 실리콘으로 돼 있어요. 실리콘은 우리가 0.6V의 턴온 전압을 갖고 있다. 즉 0.6V 이상을 가져야 그죠?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흐른다.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스위칭 속도가 약간 좀 늦겠죠. 근데 여기 2차 측엔 빨리빨리 전기가 나와줘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게르마늄, 이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이 재질을 갖다 게르마늄을 써가지고 우리가 스위칭 속도를 높인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쇼트키 다이오드가 바로 게르마늄이라는 재질을 써서 스위칭 속도를 높인 거다. 0.3V의 턴온 전압을 갖는다. 그죠? 일반 이런 그 실리콘 재질의 다이오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를 줬다 끊었다 하게 되면 중간에 이 밑으로 전기가 흐르는 그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이 우리가 실리콘 재질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늦는 거예요. 얘가 스위칭 속도가. 근데 뭡니까? 이 쇼트키 다이오드는 턴온 전압도 빠르지만은 밑으로 역으로다 전류가 잠깐 흐르는 껐다 켰을 때 잠깐 밑으로 흐르는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을 제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바로 우리가 그런 역회복 시간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 그게 이제 우리 쇼트키 다이오드의 큰 장점이죠. 장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턴온 전압이라는 얘기했죠. 우리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갖다 접합을 하게 되면 우리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공피층이 생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쇼트키 다이오드든 우리가 여기 쓰는 실리콘 다이오드든 이 다이오드를 갖다 우리가 뭡니까? PN 접합이죠, 그죠? P형 반도체와 그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우리가 PN 접합 다이오드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쇼트키 다이오드는 게르마늄 재질을 썼고 요게 이제 우리가 쓰는 실리콘 재질의 다이오드로 정류 다이오드는 실리콘 재질을 썼단 말이죠. 그럼 P형과 N형을 갖다가 반도체를 접합하게 되면 이 접합 부분에 뭐가 있냐? 바로 전이장벽이 생긴다는 얘기죠. 전이장벽이 그죠? 이게 즉 공핍중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에노드고 이게 캐소드예요. 그죠? 이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순방향으로 걸었을 때 통하는 거죠. 이 걸었을 때 이 전이장벽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절연 영역이기 때문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실리콘은 0.6V의 전압을 이상을 가해줘야 이 전이장벽을 통과한다는 얘기고 이 지금 게르마늄 재질의 쇼트키 다이오드는 뭡니까? 이 전이장벽을 0.3V 이상을 가해주면 이를 통과를 하더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PN과 N형을 접합하게 되면은 그 접합 부분에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절연 영역인 공핍중, 전이장벽이 생긴다. 그 얘기를 저번에 드렸죠, 제가.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의미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쇼트키 다이오드가 지금 요 부분 2차 측에, 그죠? 2차 측 요 부분에 쓰는 거죠. 여기 요 부분이죠. 여기 쇼트키 다이오드가 우리가 12V형, 5V형, 그죠? AD 보드가 필요한 5V형과 인버터 가면 12V형 두 개가 있죠. 쇼트키 다이오드가 이 두 개가 지금 히트싱크 방열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요게. 요거는 우리가 몰드 타입을 쓰는 거죠. 이런 몰드 타입. 자,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 두 가지 타입 많이 쓰죠. 요렇게 요 플라스틱 타입인 기죠. 요게 이 방열판 히트싱크에다가 우리가 나사로 조이는 이런 몰드 타입을 쓰는 거죠. 옛날에 이게 철판 타입 있잖아요. 이게 이 방열판이 철판 타입을 많이 썼어요. 이거는 단점이 뭐예요? 안에 절연지를 끼워야 되죠. 여기다가 그죠? 절연지를. 그러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요즘 저는 몰드 타입을 쓰는 거죠. 그죠? 얘는 절연지를 끼울 필요가 없죠. 요건 좀 잘 안 쓰는 방식이고요. 요거 이게 쇼트키 다이오드가 두 개 듀얼로 연결된 이런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싱글로 된 이런 걸 많이 써요. 표기명이 있습니다. 표기명이 알겠지만은 MVR 10150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건 전류를 나타내죠. 우리 지금 브리지 다이오드 쪽도 앞에 있는 게 전류를 나타낸다 그랬죠. 10이니까 10A 하겠죠. 150이라는 얘기는 150V 10A용짜리 쇼트키 다이오드다. 그죠? 그래서 MBRF 10150 이것도 많이 쓰는 거죠. 요것도.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B560이라는 이렇게 이 싱글 형태의 이 쇼트키 다이오드 있어요. 앞에 게 우리 전류라 그랬죠. 5A 60V 짜리입니다. 그죠?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된다. 자, RL207이라고 표기명이 되어 있는 것은 얘가 또 틀리죠, 표기명이. 요거는 데이터 시트 찾아보면 5A 200V짜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잘 이 소자를 모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항상 찾는 습관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SMD 타입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어디 많이 쓰냐면요, AD 보드 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SS34 같은 거 많이 쓰죠. 이거 어디냐면 우리가 아답터로부터 받은 12V를 AD 보드에서 어디를 거칩니까?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거쳐서, 그죠?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거쳐서 내부 발진 스위칭을 통해서 나온 것들은 우리가 교류 형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부하가 못 쓴다.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게 LDO 레귤레이터로 들어가서 전압을 다운해서 스케일러에 공급된다는가, 아니면 뭐 EPROM에 공급된다는가, 아니면 MCU에 공급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바로 메인 전원부에 요 SS34 많이 쓰죠. 요 SS34 같은 건 뭐냐면 앞에가 전류라고 그랬죠. 3A 40V짜리입니다. 이거 많이 써요. 얘도 많이 나가죠. 그 다음에 SS3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가 전류니까 3A 10A가 아니라 10V가 아니라 100V짜리죠. 그래서 요걸 찾아보면 나오니까 요런 것들은 금방금방 표기명을 보고 알 수는 있지만 요런 것들은 잘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될 때까지는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2차 정류 에러 부분은 크게 뭐 어떤 별 건가 없죠. 그죠?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가 있다. 여기도 클램프 에러가 있죠. 클램프 에러가 여기 요 앞에 있는 클램프 에러 있듯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보호 에러의 일종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나중에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쇼트키 다이오드 양부 판별은 어떻게 되냐면, 자, 쇼트키 다이오드는 아까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자, 브리지 다이오드는 지금 실리콘 재질의 다이오드는요, 자, 우리가 온과 오프 타임을 거쳤을 때, 온 타임을 거치면 이렇게 되고, 오프를 하게 되면은 역으로다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요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정류에서 브리지 다이오드, 실리콘 다이오드는 못 쓰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역회복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쓰니까 스위칭 속도가 느리겠죠. 지금 쇼트키 다이오드는 뭐냐면 바로 이런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 역회복 시간을 갖다가 없애버린 겁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또 꺼졌다가 온 이렇게 되니까 스위칭 속도가 빠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정류 부분에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다이오드 쓰면 되지 왜 자꾸 이 쇼트키 다이오드를 왜 씁니까? 그러는데 바로 이런, 그죠? 바로 이런 역회복 시간은 없기 때문에 턴온 전압도 빠르고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란 역회복 시간을 없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정유분에서는 좀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이게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의 특성이죠. 그죠? 요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제 친절하게도 이렇게 듀얼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다이오드가 두 개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뭡니까? 1번과 3번으로다가 교류 형태가 들어가서 2번 단자로다가 DC가 나오는 거예요. 심벌을 그리자면, 자, 2번 단자가 뭡니까? 마이너스 공통이죠. 그죠? 이렇게 다이오드가 이렇게 두 개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측정할 때는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죠? 자, 1번에다가 요 가운데가 우리가 흑색 리드봉이죠. 마이너스 리드봉을 된다고 가정하시면 되죠. 자, 1번에다가 플러스 리드봉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 에노드고 여기 캐소드잖아요. 그 순방역밖에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흘러서 1번과 2번에다가 우리가 리드봉을 냈을 때 0.3V 이상이면 정상이다. 물론 이게 실장 상태에서는 이게 0.3V가 안 나와요. 0. 15 0.5V 1V 2V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쇼트키 다이오드도 이 탈거한 상황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정확해요. 왜냐면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뭐 0.15V, 16V 이런 건 정상이죠. 그죠? 단독으로 했을 땐 얘가 0.3V 이상 나와야 된단 말이죠. 왜?
쇼트키 다이오드, 즉 게르마늄의 재질의 다이오드는 턴온 전압 0.3V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2번이 마이너스 공통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흑색 리드봉을 대고 여기다 적색 리드봉을 냈을 때 0.3V 이상이 나오면 정상이다. 그죠? 실장 상태에서는 뭐 0.15V 뭐 그 정도 16V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잘 이게 그래도 측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탈거해 가지고 좀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예. 요게 정상입니다. 요게. 자,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모르시면 그림을 보고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를 심벌을 갖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애우고 있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양쪽으로다가 맥류가 들어가서 가운데 정류한다. 브리다이도는 뭡니까? 4개 단자 중에서 2번, 3번으로 A씨가 들어가서 1번, 4번으로 직류가 나오는 거죠. 그거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심벌은 머릿속에 애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뭐 양부 판별할 때 어려운 점은 없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입니다. 쇼트키 다이오드 쓰는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질문하시면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리버스 리커버리 타임이 없었고 턴온 전압이 빠르기 때문에 정류할 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측에는 일반 다이오드인 실리콘 재질의 다이오드를 쓰는 게 아니라 쇼트키 다이오드, 게르마늄 재질의 쇼트키 다이오드를 쓰고 있다 하는 내용을 아시면 그게 정답이겠죠. 그죠? 자, 페라이트 비드, 그죠? 우리가 이제 고급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번 증류를 내줄 때 비드를 좀 써요. 비드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요렇게 등가 회로를 그린다면 요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 페라이트에다가. 그래서 코일은 여러 가지 인덕터, 코일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교류를 저지하고 직류만 흐르는 그 개념으로 필터의 용도로 쓴다. 여기서 바로 2차 측의 필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급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비드들이, 그죠? 보통 요런 비드를 많이 쓰죠. 이런 비드를. 그죠? 뭐, 우리가 이제 요런 비드는 칩 비드는 어디 쓰냐면, 이제 패널보드 쪽에 요런 칩 비드는 많이 씁니다. 표시는 뭐라, 이 비루, FB루라고 되어 있다. 비루 표시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요게 FB가 아니라 B로 표시된 것도 있어요. 이건 비드라는 뜻이에요. 등가열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코일이야, 코일을 감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는 2차 정류에서 나온 요 부분을 좀 더 한번 여기서 더 걸러주기 위해서 고주파 노이즈를 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비드를 쓴다. 그죠? 이 비드예요, 비드. 꼭 이제 뭐 다이오드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는 항상 뭘 보고 한다? 표기명을 보고 부품을 소자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늘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비드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뭐, 요런 거 두 가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표기명을 안 보고, 다이오드인데 왜 이게 측정이 안 되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 부분은 이 표기명이라는데 너무 인색하기 때문에 그래. 이 표기명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아, 비드구나. B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FB라고 했죠? 페라이트 비드의 약자자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냥 B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마킹 있잖아요. 솔다 마스크 잉크로 칠하는 이 마킹들은 설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에 따라 틀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태클 걸 필요는 없다. 그냥 F보면 비드, 비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페라이트 비드는요, 측정 자체가 정상일 경우는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에 저항 레인지로 맞춰놓고 쟀을 때 1옴에서 11옴 사이가 나오면 정상이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하시면은 뭐 어려울 건 사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페라이트 비드 용도는 우리가 고주파 노이즈, 그죠? 즉 교류 성분을 제거해주는 역할. 그래서 완벽한 DC로 한 번 더 만들어줄 때 쓰는 하나의 필터링용으로 쓴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피드백 회로 중심 소자 및 양부 판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SMPS는 우리가 5개의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개통도를 보면 EMI 필터 1차 정류, 스위칭 2차 정류,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정화 회로인 피드백 회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단계인 피드백 회로를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자, 회로를 좀 일부 띄어서 이렇게 보면요, 피드백 회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2차 측에 이제 모니터를 예를 들어 보면 모니터 쪽에 2차 측에는 AD 보드가 필요한 5V와 그죠?
그다음에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보드가 필요한 12V를 우리가 출력하는 방식이다. 2차 측으로. 그러면 5V, 12V가 어떤 그 문제에 의해서 어떤 2차 측의 출력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전압이 출렁거리거나 아니면 전압이 미달되거나 아니면 전압이 과도하게 나오는 증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 SMPS를 중심으로 봤을 때 2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어떤 게 있어요? AD 보드가 있을 거고 패널 보드가 있을 거고 OSD 보드가 있을 건데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전자 소자들은 항상 전격 전류를 공급해줘야 정상 동작을 하는데 전격 전압 이하로 온다든가 이상으로 온다든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동작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모든 어떤 전자 회로에는 안정화 회로 내지는 보호 회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충격의 데미지를 최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2차 측의 전압을 안정화해서 전자기기가 오동작하지 않고 정상 동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로가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피드백 회로입니다. 피드백 회로. 피드백 회로를 우리가 교환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교환 회로다. 그래서 교환도 정교환이 있고 부교환이 있는데 이런 교환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뭐 피드백 회로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어떻게 뭐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건 뭐냐면 하나의 안정화 회로다. 안정화 회로. 그래서 피드백 회로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스위칭을 통해서 2차 정류에서 온 이런 그 전압들이 제대로 나오면 좋은데 2차 측에서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죠? 그러지 않을 경우는 전자회로가 오동작한다 그랬잖아요. 최선에서 피드백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피드백부의 동작 원리를 잠깐 보면요. 자 여기 하나 빠져 1차 측 1차 측 F에 대해 과도한 발진 출력으로 트랜스 2차 이후의 회로를 보호를 위해서 2차 측 출력 전압 변동을 감지해서 발진량이나 출력을 조절하는 안정화 회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안정화 회로는 우리가 TL431이라는 이 소자와 그죠? 포토커플러라는 두 개 소자를 이용해서 이제 뭡니까? 얘가 전류의 별야량을 어디 주냐? 바로 우리가 스위칭 단계에 있는 스위칭 단계에 있는 피드백 회로에 그 PWM의 피드백 단자로다가 우리가 교환을 시켜준다 이 얘기죠. 그러면 PWM이 판단했을 때 얘가 오는 전류의 변화량을 감지해서 펄스 발진을 많이 할 거냐 아니면 펄스 발진을 조금 할 거냐 아니면 중지할 거냐 이런 결정을 이제 이 PWM에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긴 드렸는데 간략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타고 지금 여기 뭡니까 포토커플에 나는 출력은 어디 연결되냐면 바로 이 피드백 그죠? PWM 피드백으로 연결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뭡니까 이 온오프 펄스 발진을 이렇게 해서 그죠? 이 온오프 펄스 온오프 이 스위칭을 어디입니까? 이 FET 게이트 해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펄스 발진을 줄일 거냐 아니면 늘릴 거냐 그죠? 아니면 펄스 발진을 중지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결정해서 이제 2차 측의 출력 전압의 안정화를 기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피드백 회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측에 연결되어 있는 거 보면 션트 레귤레 이게 지금 TL431이라는 소자예요. 그죠? 꼭 TR처럼 그죠? MPN TR처럼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션트 레귤레터라고 뭐 명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 안에는 이제 비극이라는 게 있어서 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수인데 그죠? 변수로 작동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저항들이 이 공식들이 있어요. 공식들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회로 설계하는 사람은 이 공식에서 저항치를 얼마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이 우리가 이제 뭐 설계하는 사람 입장이라 그러면은 어떤 회로 설계를 위해서 그죠?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설계자 입장이라 수리자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까지 신경 쓴다면 머리가 무지하게 아픕니다. 우리 그 대학교 이제 전자공학과를 입학을 해서 1학년, 2학년까지 교양 과목을 듣는데 보통 이제 이런 TR의 아주 TR이 증폭이 어떻게 되냐? 증폭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뭐 수학 공식을 씁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뭐 전자공학과 출신들이 뭐 수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설계나 이런 어떤 그 전자회로 회사에 들어가서 그죠? 중심 파트를 맡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당연히 해야 되지만 뭐 미적 분서부터 굉장히 수학적인 공식이 많이 나오는데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 설계자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뭐 알면 좋겠지만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죠? 여러분들한테 뭐 가끔 공식을 얘기하면 머리 아파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저런 얘기를 왜 해? 하지만은 사실은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수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원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많이 흐른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이 TL431은 일종의 세 개 단자가 있어요. 그죠? 레퍼런스 단자와 그죠? 에노드 단자와 캐소드 그죠?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이고 여기가 이제 레퍼런스 어떤 입력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전류가 많이 들어온다는 뭡니까?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는 전류량도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전류는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포토커플러는 우리가 포토다이오드하고 포토TR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른단 말이죠. 그럼 포토다이오드는 하나의 발광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에노드 TL431 션트 레귤레이터에서 자 2차식에 전류가 많이 흘렀다. 그럼 여기도 많이 흘릴 거란 말이죠. 이 에노드에서 캐소드를 통해서 전류가 많이 흘러서 포토다이오드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 발광 다이오드도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빛이 많이 발산될 거란 말이죠. 그죠? 이 포토다이오드는 빛에 의해서 이게 빛이 나오는 거지, 빛이. 발광 다이오드죠. 전류가 많이 흐르면 빛이 많이 나올 거고, 전류가 조금 나오면 빛도 조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 1차 측에는 포토TR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절연의 가운데는 정기적으로 절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포토TR도 여기 베이스가 있죠. 다리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전기 끊어져 있지만은, 여기서 받는, 그죠? 발광, 포토다이오드에서 받던 이 빛의 양을 얘가 포토TR에서 베이스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자, 빛이 많이 발산돼서 베이스에서 많은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뭡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량도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흐르는 양도, 전류량도. 이게 어디 연결되어 있냐? 쭉 타고 들어가면 PWM의 피드백 단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펄스폭을 줄일 거냐, 늘릴 거냐, 아니면은 뭐 단절시킬 거냐, 그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오프 펄스폭을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늘릴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측에 출력 전압을 고르게 나오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포토커플러는 가운데가 일종의 절연이에요, 절연. 이렇게 절연으로 돼 있죠, 가운데가. 우리 FET 마냥.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2차 측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가 1차 측입니다. 포토커플러가 있는 쪽이 1차 측이에요. 그죠? 여기가 2차 측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죠? 우리 이제 그 TV SMPS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메인 스위칭회로 해서 TR과 포토커플러 조합을 만드는데 여기도 이제 1차 측이라고 봐야죠. 그죠? 요걸 이제 통해서 이제 뭡니까? 그죠? 그 스위칭된 전류를 우리가 그 RC 컨트롤러하고 PFC 컨트롤러하고 줘서 동작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차, 2차 측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중심 소자라고 봐야죠. 이거하고 포토커플러하고 TL431이 중심 소자다. 그죠? 그래서 자 피드백 회로는 포토커플러하고 TL431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 중심 소자죠. 그죠? TL431은 이 단자가 여기 그죠? 에노드, 캐소드, 레퍼런스, ADDA 단자 또는 레퍼런스 단자라고 얘기하죠. 있어서 내부에 2.5V를 비교하는 비교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ADDA 입력되는 전압, 여기서 흐르는 전압이 많다 적다를 판단해서 레퍼런스로 입력되는 전압이 변동하면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흐르는 전류량도 변화한다. 당연히 변화하겠죠. 많이 여기서 가해주면, 입력이 많이 가해주면 많이 흐를 거란 말이죠. 조금 가해서 조금 흐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류가 변한다. 포토커플러는 TL431로 흘러나온 이죠. 여기서 흘러나온 전류의 변화량을 그죠? 그죠? 포토TR을 통해서 바로 우리 1차 측 PWM의 이 피드백 단자로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드백 회로의 원리다 하는 거죠. 원리다. 그죠? 그래서 포토커플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포토커플러는 우리가 하나의 그 디바이스가 포토다이오드와 포토TR을 하나의 디바이스 안에 통합시켜 놓은 거다. 그죠?
그래서 포토 다이오드, 포토 TR이다. 그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피드백 회로의 원리다 하는 거죠. 중심 소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TL431, 일명 뭐 션트 레귤레터라고도 우리가 칭합니다. 포토 커플러 두 개가 이제 이 회로의 중심 소자로 돼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피드백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지금 TL431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은 포토커플은 좀 그 자주는 아니지만 요것도 그 분량이 좀 많이 나요. 특히 이제 그 TV SMPS 쪽에 보면 이제 메인 스위칭에 대해서 포토커플러가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왜 스탠바이 전압 그 5V만 나오고 왜 메인 전압이 파워온 버튼을 눌렀는데도 왜 안 나오냐? 12V, 24V, 33V가 나와야 되는데 스탠바이는 나오는데 이게 왜 안 나오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먼저 어디부터 뒤지냐? 메인 스위칭 에러. TR과 포트 커플러 이루어지는 메인 스위칭 에러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 TV SMPS 쪽에서는 포트 커플러도 좀 자주 나가는 소자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들은 뭐 많이 나간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TL431은 PC 표기명이, 여기 뭐, 표기명이, 뭐, PC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IC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PCB에 솔더 마스크 잉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뭐, PC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또 다른 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TL431은 꼭 MPNTR 있죠. 요 까만 거 요거하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서 언뜻 보면은 초보자들은 이게 MPNTR이 꽂아져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어디서 헷갈리냐면은 TV SMPS 쪽에 메인 스위칭에 대해서 거기는 진짜 MPNTR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여기 지금 피드백부에 있는 요거를 MPNTR 착각하시는 분인데 TR의 표기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TR FET TR이죠. 걔는 Q예요. Q 표기명이 Q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착각하시면 TR은 Q라고 돼 있어요. Q. 그죠? 그걸 잘 구분하세요. 너무 흡사해. 똑같죠. 똑같이 다리도 3개 나와있고 MPNTR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죠? 초보자분들은 좀 요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자가 괜히 MPNTR을 꼽는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자, TL431의 그 내부를 보면요. 비록 다리는 3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3발이 나와 있지만은, 그죠? 이 안에 이 회로 구성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겉에 이게 뭐냐, 세라믹 막만, 우리가 다리를 3개 빼고 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라믹 막으로 덮어놓은 것 뿐이 없는 거지, 실제 안에 회로는 되게 복잡하단 말이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약간 좀 난감해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죠? 안에 회로가 이렇게 복잡해? 다리가 3개인데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안에는 복잡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다리가 3발 나와 있지만 안에는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FET도 보더라도요. 이게 지금 겉에 세라믹 막을 뜯어본 거예요. 뜯어보면 안에 이렇게 여기 안에 칩이에요, 칩. 그죠? 회로들이란 말이죠. 거기다 이렇게 선으로다가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FET하고 PWM을 연결된 파워 스위치라는 건데 개 세라믹을 겉에 한번 드러내봤어요. 드러내보면은 다리는 비록 2, 4, 6개가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이게 반도체란 말이죠. 그죠? 안에 회로가 복잡하다 그랬죠? 이렇게 금선으로다가 이렇게 간단한 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회로란 말이죠. 회로. 그죠? 그래서 오래되면 이런 것들이 용량 감퇴가 된다는 것이, 그죠? 이런 반도체들이 용량 감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다리는 비록 6개 나와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간 회로들은 무지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다가 이 세라믹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복잡하죠? 예. 자, 그래서 TL431도 보면은 이게 우리가 다리가 3개가 나와 있어요. TL431은 에노드, 캐소드, 레퍼런스, 뭐 ADJ 단자라고 얘기도 하는데 레퍼런스로 내부에 비교기가 들어가 있다. 비교기가. 그래서 2.5V죠. 2.5V 레퍼런스 비교하는 게 있죠. 비교기가 있어서 감지하는 전압을 요 ADJ 단자에 맞게끔, 그죠? 입력될 수 있도록 주변 회로와 출력 전압 주변 회로를 구성했다 그랬죠. 여기 저항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변수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레퍼런스 입력 전압이 변동하면 여기 입력 전압이죠. 여기로 들어가는 입력 전압이 변동하면 그죠? 애노드 캐소로 들어가는 전압도 변동할 거다. 여기서 전압이 입력되는 변동 전압이 크면 전류도 많이 흐를 거고 작으면 전류도 적게 흐른다. 그죠? 그래서 애노드 캐소로에 흘릴 전류량이 변하는 것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출력은 바로 포토 커플러에 그죠? 포토 다이오드 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저항이 이게 변수입니다. 이게 변수. 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쪽에 얼마를 감지한다는 그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공식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뒤져 참조를 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설계하시는 분은 글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남이 해놓은 설계를 보고 제작을 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 뭐 만들어서 설계를 한다든가 이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시는 분들은 한 수절 알려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TL431은 피드백 효율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자 중에 하나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는 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러면 TL431 션트랙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TL431은 션트 레귤레이터라고도 하며 다이오드를 적용, IC화시킨 피드백 소자로 2차 측 부하의 변동 또는 1차 측 입력 전압의 변동 시에도 안정적인 출력 전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블하게 조정 가능하게 해주는 소자이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피드백 회로에서 이제 중심 소자인 TL431은 이제 이런 기능을 해주는 거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흐르는 전압이 변동되면, 그죠? 이렇게 전달을 이제 여기서 해주는 거죠. 그죠? 이쪽 포토커플러에서 받아서 이제 PWM 피드백 단자로 전달된다.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에 어떤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가 양북 판별할 때 소자를 떼어갖고 측정하라 되면 특히 TR431이나 이 조그만 소자들은 측정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양부 측정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드보드 일명 빵판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브레드보드가 어떤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브레드보드란 일명 빵판으로 불리우며 전자회로를 설계하여 회로 테스트 시 소자와 회로 간 납땜이 필요없는 무납땜 기판을 말한다. 전자기기의 소자가 불량이 발생 시 탈거하여 양복 판별 측정 시 많은 불편함이 따르는데 브레드보드에 IMD 타입의 소자를 삽입 후 측정하면 안정적으로 양복 판별 시 편리성을 제공해준다. SMD 타입의 소자는 브레드보드에 삽입이 어려우므로 브레드보드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소자를 양면 테이프 위에 고정하면 측정이 용이해진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브레드보드는 이면 문합된 기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퍼선을 연결해서 회로를 구성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간단하게 어떤 지그를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 회로가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빵판을 이용해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소자를 사다가 이제 이 점퍼선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해서 테스트 됐다 그러면 뭡니까? 뭐 여러분들이 PCB를 뭐 제작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브레드보드는요 이런 회로를 요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잘못 사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브레드보드 전면은 이 크기만 작고 크지 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회로가 전면에 보면 요렇게 회로가 요렇게 연결돼 있어요. 측정할 때 여기다 두 개를 여기다 직선을 꽂으면 안 되겠죠. 쇼트죠, 쇼트. 예? 요렇게 양쪽에 걸쳐야 되겠죠. 요렇게 양쪽으로 요런 식으로. 자, 여기 회로도 보면 이건 이렇게 연결된 게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회로예요. 이거 하나가 회로. 밑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다가 부품을 쉽게 얘기해서 리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그죠? 측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회로를 조심 좀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만약에 이런 부품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다리가 두 개인 리드가 있는 뭐 다이오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회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리드야 이렇게 이게 부품이 리드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꺼지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쇼트잖아요. 이게 회로가 일직선에 연결되니까 이렇게 하려 그러면 다리를 여기다 하나 꽂고 여기다 하나 꽂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부품을 갖다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회로가 따로따로 되나요? 근데 일직선을 꽂아버리면 회로가 쇼트니까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뒷면을 뜯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브레드보드는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요. 양쪽은 이렇게 직선,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 이건 전원 연결하는 라인을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부품을 꽂을 때는 양쪽에다 걸쳐야지 여기다 걸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IMD 타입의 소자는 이렇게 구멍에다가 삽입하고 이 테스터 리드 그 프로브 핀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 소켓에서 꽂으면 측정하기가 좋겠죠. 그죠? 뭐 아니면은 여기다 꽂고 요 리드에다가 측정해도 되겠고요. 근데 SMD 타입 소자는 안 들어가요. 이거 그죠? 표면 실장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양면 테프 같은 거 있죠? 양면 테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발라 놓고 부품을 여기다가 살짝 붙이세요. 그럼 딱 붙습니다. 측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좋아요. 이거 없이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뭐 잘못하다 조그만 거는 테스트하기를 측정하다 리드로 측정하다가 튀어가지고 어디로 날아가 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그죠? 특히 이제 SMD 소재 조그만 것들은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크게 보면 회로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연결돼 있고 요렇게 지금 선을 그어놨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뒷면도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IMD 타입의 소자를 할 때는 요 PCB 요건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안 되겠어요. 양쪽으로 꽂아야 되겠죠. 다리를 이렇게 여기 다리를 요 속에 꽂고 여기다가 뭐 여기다 측정하든가 요 구멍에다가 프로브를 꽂아서 측정하든가 관계는 없겠죠. 그죠? IMD 타입 소자는 이제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요 위에 딱 붙이면 딱 달라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측정하면 좋잖아요. FET라든가 SYC 8핀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측정하기가 좋겠죠.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TL431의 양부 판별법은 어떻게 하냐? 그죠? TL431 양부 판별법은 테스터기로 하면 디지털 테스트 디지털 테스터기로 우리가 작업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단자가 3개 있다고 그랬죠? 레퍼런스 단자, 에노드 단자, 캐소드 단자. 에노드는 플러스 방향이고 캐소드는 마이너스라는 방향이죠. 우리 다이오드 할 때 공부했죠. 그래서 이쪽 입력 전압이 변동하면 에노드, 캐소드 흐르는 전압 변동한다. 그게 TL431의 원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브레드보드에다 장착을 하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디지털 테스터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요.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일단은 여기가 지금 뭡니까? 3번 단자. 여기가 캐소드가 이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자, 이거 마이너스 방향이고 이거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3번 단자에다가 마이너스 리드봉을 대고 그죠? 1번 단자에다가 레퍼런스 단자에다가 플러스 리드봉을 댔을 때 여기 0.8V가 나오면 얘는 정상이다. 그죠? 여기가 0.8V예요. 이렇게 재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재야 되겠죠? 그죠? 하나는 뭐냐면 3번 단자에다 마이너스 봉을 대고 2번 단자에다가 적색 리드봉을 댔을 때 여기하고 여기 간 전압이 그죠? 0.6V가 나오면 정상이다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간단하죠 이런 거는. 예. 근데 TL431 같은 경우는 글쎄 뭐 제가 쭉 경험해 바로는 이게 뭐 나가고 가는 그런 소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포토커플러는 좀 나가요. 그죠? 특히 이제 TV 쪽에서는 메인 스위칭으로 해서 그래서 요렇게 재면 돼요. 그죠? 레퍼런스와 캐소드 간 한번 측정하고 에노드와 캐소드 간 한번 재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전압이 그죠? 캐소드하고 레퍼런스 간에는 0.8V, 캐소드 에노드 간에는 0.6V가 측정이 되면 이 소자는 정상 소자다 하고 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예. 그래서 션트 레귤레이터 TL431은 이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테스터기에 다이오드 모드를 놓고요.
자, 에노드와 캐소드가 쟀죠. 그 다음에 에노드, 캐소드와 레퍼런스 단자가 쟀죠. 예, 그래서 0.6V, 0.8V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군데만 재면 되는 거죠. 1번과 3번, 2번과 3번, 그죠? 1, 3, 2,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에노드는 플러스 방향이고 캐소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방향을 에노드라는 명을 쓰는 거고 마이너스 방향을 캐소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죠? 자, 포토커플러는 우리가 이제 PC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IC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포토커플러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포토커플러는 포토를 의미하는 빛과 커플러를 의미하는 결합기의 합성어로 광결합기의 의미이다. 포토다이오드와 포토티알을 하나로 패키지화하여 입출력관을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발광 소자에서 나온 빛이 포토티알로 광신호를 전달하는 광결합 소자이다. 포토커플러를 포토 아이솔레이터, 옵토커플러, 옵토 아이솔레이터라고도 불리운다. 소자에 점이 있는 부분이 1번이며 1번 핀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핀맵이 설정된다. 자,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포토커플러를 이제 우리가 두 개 포토다이오드와 포토티아를 결합한 하나의 광결합기, 그죠? 하나의 디바이스에 통합되는 거다. 그래서 한쪽은 이제 전류가 그런 빛이 발생되는 포토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토티알 쪽은 뭡니까? 포토다이오드에서 나온 빛을 이용해서 전류를 많이 흘리냐 적게 흘리냐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포토커플러 옛날에는 이제 옵토커플러라는 용어도 많이 썼어요. 옵토커플러. 보통 포토커플러라는 얘기를 쓰세요. 이런 용어도 쓴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할 때 지인들과 대화할 때 용어가 다르게 나오면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3차원의 어떤 세계에서 나온 용어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용어를 이렇게 옛날에 이런 용어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올 때는 포토커플러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감 잡아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죠? 션트 레귤레터에서 온 그 전류의 변화량이 이 뭡니까? 포토커플러를 봤을 때 여기가 자, 포토콜 봤을 때 여기가 1차 측이고 여기가 1차 측이고 여기가 2차 측이에요. 그죠? 2차 측입니다. 봤을 때 이쪽에 이제 션트 레귤레이터에서 온 전류의 변화량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포토 다이오드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많이 전류가 흘렀다. 포토 다이 빛은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할 거고 적게 흘렀다 그러면 뭡니까? 빛도 적게 나올 거란 말이죠. 하나 발광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포토 TR은 그죠? 베이스라는 단자가 없지만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끊어져 있지만은 실제 빛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포토 TR이잖아요. 포토 TR, 광 TR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베이스에다가 가해주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베이스에다가 바이어스 전압을 많이 주게 되면 뭡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 전류가 많이 흘리겠죠. 여기다가 어떤 그 바이어스 전압을 조금 준다. 그죠? 어떤 광 신호가 조금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도 전류가 조금 흐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다. 그죠? 이렇게 포토 다이오드와 포토 TR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이 있는 부분 1번이라고 그랬죠? 항상 점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핀맥이 매겨지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포토 커플러의 우리가 그 원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토커플러 양부 판별은 어떻게 하냐? 포토커플러 양부 판별은요, 조금 우리가 좀 다른 부분하고 약간 좀 틀려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테스터기로 할 때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날로그 테스터기로다가 측정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아날로그 테스터기를 여러분들이 하나 준비할 필요 있는데 아날로그 테스터기는 가격이 2만원 미만이면 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테스터기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자, 측정 방법은 이쪽에, 그죠?
포토 다이오드와 포토 TR 쪽 두 개를 재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 소자가 두 개 한 디바이스에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광결합기라는, 그죠? 광결합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요게 PW 피드백하고 연결되는 게 이제 1차 측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가운데는 정기적으로 절연입니다. 그죠? 2차 측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2차 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에노드 캐소드 이게 입력식이잖아요. 그죠? 전류의 변화량을 얘가 받는 게 출력이니까 얘가 PW하면 연결된 부분이니까 자, 입력측을 한번 측정하고요. 출력측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토 다이오드 쪽에 양부 판별을 한번 하고 포토 TR 쪽에 양부 판별을 하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노드 캐소 입력측을 먼저 측정해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아날로그 테스터기에 그죠? 저항 모델 CK 쪽으로 놔두시고요. 자, 입력층이 1번 단자에 적색 프로브를 대고요. 2번 단자에 흑색 프로브를 댔을 때, 그죠? 저항값이 측정되면 무한대 값이 나와야 돼요. 저항값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지침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무한대 값이 나와야 정상이다. 이게 움직였다. 이 불량이겠죠. 그죠?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고요. 뭐 어려울 건 사실 없어요. 자, 이제 포토 TR 쪽을 재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CK 저항 레인지로 놓고요. 자, 우리가 아날로그 테스터기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 레인지가 변함, 저항 레인지가 변함으로써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지침이 틀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이 테스트 두 개 보고 쇼트 시켜가지고 그죠? 이 지침이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 있죠. 0점 조정 이 그 노브를 돌려서 이 지침을 맞춰주는 작업이 해야 된다는 거죠. 불편하죠. 뭐 옛날에 뭐 이 수리할 때 아날로그 뭐 CRT 모니터 수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지만 지금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기가 굉장히 눈에 많이 익을 거란 말이죠. 왠지 불편해요. 저도 마찬가지 불편합니다. 하지만 뭐 양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테스터기를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아날로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력축, 컬렉터, 포토 TR의 컬렉터, 에미터 간의 그 출력을 측정하려 그러면은 CK 레인지를 놓고요. 자, 출력축 3번 에미터에다가 흑색을 놓고 4번 그죠? 컬렉터에다가 적색 프로를 접속할 때 약 55ohm이 측정되면 정상이다. 55ohm이. 그죠? 약간 넘어가도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측정해서 우리가 이제 그 포토커플로 양부 판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TV 쪽이다. TV SMPS다. 스탠바이 5V가 나오는데 메인 전압이 안 나오는데 파워 버튼으로도 안 되네. 그러면 일단은 의심해야 될 게 메인 스위칭 에러란 말이죠. 메인 스위칭 에러는 대부분이 TR과 포토커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 포토커플 양부 판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실장 상태에서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뒷솔더링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소자는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보세요. 그죠? 물론 대부분이 뭐 어떤 사람은 뭐 실장 상태에서는 뭐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러면요. 회로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측정이 오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탈거해가지고 떼어가지고 여러분 측정하는 게 제일 정신건강에 좋다. 에? 근데 뭐 F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지신공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만 또 그것도 아이 좀 의심스럽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띄세요. 떼어가지고 측정하는 게 제일 단독으로 원래 측정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다 보니까 뒷솔더링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실장 상태에서 뭐 FET라든가 뭐 PWM이라든가 아니면 뭐 쇼트키 다이오드 같은 거는 막 측정을 하는데 뭐 간혹 질문하면 이게 왜 그 볼테이지가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회로가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회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방식 자체를 그죠? 스위칭 방식도 또 다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떼어서 측정하는 게 그땐 좋다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동영상으로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CK 레인지에다 맞춰 놓고요. 0점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침이 봐 이게 떨어지잖아요. 여기다 0의 값이 와야 된단 말이죠. 0점 조정 노브를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 아날로그 테스터의 단점 중에 단점이 하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전압을 한번 재볼게요. 저항이 나오잖아. 무한대 값이 나와야 정상이죠. 예, 얘는 정상입니다.
자, 이제 뭡니까? 포토 TR 쪽을 재는 거예요. 포토 TR 쪽에. 포토 TR 쪽에 컬렉터 에미터 간 전압을 잰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뭡니까? 55옴 정도 이상이 나와야 된다. 55옴이 좀 뭐 넘어가도 관계없겠죠. 예. 그래서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디지털 테스터기로 하면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양부 측정하는 건 이제 알겠죠? TL431. 예를 들어서 뭐 스위칭 에러 쪽에, 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TR이 이제 뭔지 알잖아요. TR은 Q로 표시되어 있고, 포토커플러는 PC,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IC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떼어가지고 측정을 해서, 아, 이게 메인 스위칭 쪽에서 말을 안 들어서, 특히 TV 같은 경우는 PFC하고 RC 컨트롤러 작동 안 되니까 2차 측의 출력이 안 나오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먼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포토코플러 측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아날로그 테스터기를 여러분들이 뭐 돈 들어가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날로그는 뭐 한 2만원 정도 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도 가끔은 씁니다. 가끔은. 자, 이제 우리가 모니터에 쓰는 SMPS 파트, 모니터에 쓰는 건 보통 립스 보드라고 얘기하죠. LCD 인버터 파워 서플라이. 그래서 SMPS 파트하고, 그죠? 모니터 또는 드라이버를 우리가 백라이트를 켜줄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인 인버터 또는 이제 드라이버 보드가 남아 있는 거죠. 모니터 파트에서는. 자, 그래서 인버터 또 드라이버 이쪽에 회로 이름이 회로 해석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도 매장을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손님이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 좀 마음이 급해서 어떤 데 말이 좀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 모바일로 듣는 사람들은 그죠? 속도를 좀 늦춰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은 수고 많으셨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구독과 그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